언니, 제발 빠져줘요. 김치 냄새 나면 내 결혼 끝장이야. 복도 한가운데서 윤희는 숨도 못 쉬고 얼어붙었습니다. 4년 동안 1억 2천을 보낸 사람이 오늘은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윤희의 폰에 빨간 경고 문자가 떴죠. 대출금 연체 법적 조치 예정.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은 이미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투박한 목소리와 트럭 엔진 소리가 골목을 채울 때 서윤이는 윤인의 손맛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셔터를 올립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마늘 향과 젓갈 냄새가 그녀의 하루를 반깁니다. 윤희가 고무장갑을 끼기 전 작업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박명자의 이름이 떠 있고 메시지 내용은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윤희야, 수진이 이번 달이 마지막 학기인 거 알지? 등록금이 2천만 원이라는데 이번 달 안으로 꼭 좀 보내라. 우리 수진이 유종에 미 거둬야지. 윤희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이미 찬물과 소금기에 절어 군데군데 갈라지고 붉은 진물이 맺혀 있습니다. 윤희가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담긴 대형 대야를 끌어당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2천만 원이라니. 지난달에도 500만 원을 보냈는데. 가게 한쪽 벽면에는 4년 전 시누이 수진의 유학 합격을 축하하며 찍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속 박명자는 윤희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날 박명자는 시장 상인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애미야, 네가 우리 집안 기둥이다. 수진이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업고 다닐 거다. 정말 고맙다. 그 따뜻했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문자 메시지로 변해 윤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윤희는 잡생각을 털어내듯 절인 배추를 한 포기 집어들어 양념을 치대기 시작합니다. 하루 200포기,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이어지는 반복 노동의 손가락 끝이 저려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전 장사를 대강 마무리한 윤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시장 골목 끝 은행으로 향합니다. 윤희가 기계 앞에 서서 통장을 넣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숫자들이 찍힙니다. 시누이 수진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니 잔고는 고작 23만 원 남았습니다. 윤희가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연필로 숫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4년간 시누이에게 보낸 돈이 벌써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랑 재료비는 또 어떻게 맞춘담. 윤희가 입술을 깨물며 은행을 나서는데 옆 가게 생선 가게 김금순 아주머니가 은쟁반에 어묵 국물을 담아 다가옵니다. 김금순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물을 윤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새댁,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시누이 유학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며. 조금만 참아. 그 집 식구들이 양심이 있으면 너한테 보답하겠지. 윤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네요. 그것만 끝나면 저도 좀 숨을 돌리겠죠. 김금순 아주머니가 윤희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이 손 좀 봐. 젊은 새댁 손이 이게 뭐야. 고생이 너무 많아. 어서 들어가서 국물 좀 마셔. 윤희는 돌아서서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녁 7시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남편 강준혁이 보입니다. 준혁은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손가락만 바삐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윤희가 갈라진 손등에 연고를 바를 새도 없이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금방 끓일게. 당신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준혁이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별일은 무슨.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 수진이 등록금 말이야. 당신이 좀 알아서 잘 처리해줘. 윤희가 가스불을 켜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8년 남편은 단 한 번도 아내의 고된 하루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윤희는 욕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35살의 나이지만 거울 속 여자는 40을 훌쩍 넘긴 듯 생기를 잃고 지쳐 보입니다. 침실에서 준혁이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구두 주걱을 챙기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나가봐야 해. 늦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자. 윤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회식이야? 밥도 다 차렸는데. 준혁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적만이 남은 거실에서 윤희는 멍하니 닫힌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가게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 윤희 앞에 시어머니 박명자가 화려한 코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명자가 코를 찡그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유, 이놈의 가게는 올 때마다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야, 너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있지 그랬니? 윤희가 당황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박명자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다음 주에 귀국한다.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집안 아들을 만났나 봐. 재벌 3세라나 뭐라나. 암튼 이번 상견례만 잘 넘기면 우리 집안도 팔자 고치는 거야. 윤희가 반가운 마음에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잘 됐어요, 어머니. 박명자가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상대 집안이 보통이 아니니까 너도 상견례 준비 단단히 해라. 너 입고 갈 옷도 좀 새로 사고 시장 냄새 안 나게 신경 좀 써. 박명자가 떠난 뒤 며칠 뒤에 정말로 시누이 수진에게서 4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받은 전화였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용건만 간단했습니다. 수진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강남 쪽에 제일 비싸고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예약 좀 해놔요. 시댁 되실 분들이 깐깐하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윤희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응, 수진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고생했다는 말도 못 해줬네. 수진이 말을 끊으며 쌀쌀맞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소리는 나중에 보고해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장소 정해지면 문자로 보내주고요. 또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를 보며 윤희는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일주일 동안 윤희의 일상은 평소보다 몇 배로 고달파졌습니다. 식당 예약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께 드릴 고가의 선물 세트를 포장하고 꽃다발을 주문하는 것까지 모두 윤희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지는 자신이 갈 미용실 예약까지 윤희에게 맡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밀린 김치 주문을 맞추기 위해 윤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00포기씩 배추를 절였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윤희는 뻣뻣해진 목을 주무르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시누이도 시집을 가고 이 지긋지긋한 뒷바라지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는데 옆에서 자는 줄 알았던 준혁의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입니다.
준혁은 아내가 눕는 소리도 못 들은 채 홀린 듯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들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낯선 앱 화면 속에서 준혁의 얼굴은 불안한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이 왠지 불길했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김치통을 만지는 대신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고 몸을 몇 번이나 씻어냈습니다. 비누칠을 서너 번 반복하고 머리에는 향이 강한 샴푸를 듬뿍 발랐지만 코끝에는 여전히 알싸한 마늘 향이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은 윤희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솔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김치 양념 자국이 문신처럼 박혀 있습니다. 윤희가 향수를 온몸에 뿌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냄새가 안 나야 할 텐데. 윤희는 옷장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꺼내 입은 옷이라 품이 조금 컸지만 단정하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이 윤희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약된 방을 찾아 복도를 걷던 윤희는 모퉁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올케 언니 안 오면 안 돼. 상대 집안분들 얼마나 예민한데 언니한테서 김치 냄새 나면 어떡해. 시어머니 박명자가 수진의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다. 아까 아침에 보니까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 사돈댁 귀한 분들 모시는 자리에 시장 냄새 풍기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윤희는 복도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코너를 돌아 모습을 드러내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진이 윤희를 보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수진이 올케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언니 향수 뿌린 거야? 향수 냄새랑 김치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해. 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 거 알지? 박명자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윤희의 팔을 붙잡고 복도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박명자가 지갑에서 5만원권 2장을 꺼내 윤희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애미야, 내 마음 다 안다. 근데 오늘 상대 어머님이 냄새에 유독 예민하시단다. 네가 오늘은 좀 빠져주는 게 우리 수진이를 돕는 길 아니겠니?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있어라.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선물도 준비하고 예약도 다 했는데요.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수진이 시계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언니, 제발 눈치 좀 챙겨. 나 이번 결혼 잘못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빨리 가, 응. 그때 예약된 방의 문이 열리며 화려한 모피를 두른 예비 시어머니와 재벌 3세라는 예비 신랑이 등장했습니다. 수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박명자 역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윤희는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년간 새벽잠을 포기하며 보냈던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령처럼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윤희는 비상구 계단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준영님, 대출금 3천만 원 연체로 인해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시 상환 바랍니다. 윤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온 문자겠지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텅 빈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희는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도 않던 준혁의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열자 쏟아져 나오는 종이 더미에는 믿기 힘든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과 여러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옆에 두고 금액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9천만 원이었습니다. 윤희가 바닥에 서류를 흩뿌리며 비명을 지르듯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신우이 등록금 대느라 손이 다 터지도록 김치를 담그는 동안 당신은 이 돈을 다 날리고 있었던 거야. 저녁 7시가 넘어 준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윤희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가리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강준혁. 준혁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잠깐 투자했던 거야.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금방 다 갚을 수 있어. 윤희가 서류 한 장을 남편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투자? 이게 도박이지 무슨 투자야. 9천만 원이야. 우리 가게 1년을 꼬박 일해도 못 모으는 돈이라고. 준혁이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수진이도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며. 나중에 걔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 식구끼리 왜 이래? 윤희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냄새난다며 쫓아낸 시댁 식구들과 그 식구들을 위해 노예처럼 일한 아내의 돈을 도박으로 날린 남편. 윤희는 8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가 준혁을 매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빌려. 당신이 사람이니? 내가 그 돈 어떻게 벌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준혁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안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는 윤희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단단하게 굳은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지옥 같은 생활, 내가 직접 끝내줄게. 윤희는 자신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김치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윤희는 남편의 도박빚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잠시 후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변호사 최유라가 윤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유라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희 씨, 어떤 일로 저희를 찾아주셨나요?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신우이 유학비로 보낸 돈도 돌려받고 싶어요. 유라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의 도박빚이 9천만 원이나 되네요.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런데 신우이 분께 보낸 돈이 1억 2천만 원이라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윤희가 메마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새벽마다 김치를 담가서 번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크게 갚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요. 유라가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준 돈이 아니라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우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영수증이 있다면 훨씬 유리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윤희는 곧장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복합기 앞에 선 윤희는 가방 속에서 낡은 가계부와 송금 영수증 더미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윤희가 복사된 종이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내 청춘이랑 눈물이 다 들어있네. 이제는 이것들이 내 무기가 되겠지. 이틀 뒤 이혼 통보를 받은 시어머니 박명자가 시장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박명자가 가게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서윤이. 너 미쳤니?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야? 윤희가 배추를 다듬던 칼을 내려놓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시키고 계시던데요. 준혁 씨 도박빚 9천만 원,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실 건가요? 박명자가 순간 움찔하며 눈동자를 굴리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까짓 돈 좀 날릴 수도 있지.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야. 너 그동안 번 돈 많잖아. 그걸로 좀 메꿔주면 되지 뭘 이혼까지 해. 윤희가 실소하며 박명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 메꿔주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저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고 수진이한테 보낸 유학비도 다 청구할 겁니다. 박명자가 뒷목을 잡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네가 감히 우리 수진이 앞길을 막아. 너 정말 독한 년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평소와 달리 무릎을 꿇고 윤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준혁이 울먹이는 신용을 하며 애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제 도박 절대 안 해. 정말이야. 윤희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젯밤에도 도박 사이트 접속했잖아. 내 눈 똑똑히 봐.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어. 준혁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그냥 남은 돈만 빼려고 들어간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윤희가 준혁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더는 기대할 것도 없어. 내 인생에서 당신은 이제 지워졌으니까 법원에서 봐. 며칠 후 신우이 수지는 강남의 한 웨딩숍에서 드레스 피팅을 하던 중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유학비 반환 소송장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나 다음 주에 결혼인 거 몰라요? 시댁에서 알면 어떡하려고 이딴 걸 보내요. 윤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미국에서 그랬지. 나중에 크게 갚겠다고. 이제 그 약속 지킬 때가 된 것뿐이야. 시댁이 알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이고. 수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돈 없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당장 취소 안 해요. 윤희가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 예물을 팔든가 내 시어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해. 김치 냄새 나는 올케 돈으로 공부했으면서 냄새 난다고 쫓아낼 땐 좋았지. 전화를 끊을 테니 나머지는 변호사랑 얘기해. 소문은 빨랐습니다. 수진의 예비 시어머니는 소송 소식을 듣고 곧장 파혼을 언급했습니다. 집안이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라며 결혼을 재고하겠다는 통보에 박명자와 수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박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윤희를 찾아와 합의를 구걸했습니다. 합의서 도장을 찍는 자리에 나타난 수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윤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수진이 펜을 집어 던지며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사람 앞길을 이렇게 망쳐놓고 마음이 편해요? 이거 다 강제로 뺏어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윤희가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은 유학비 반환이고 2천만 원은 네가 나한테 준 모욕에 대한 보상이야. 1억이면 네가 배운 지식값으로는 충분히 저렴하지 않니? 옆에 있던 박명자가 가슴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집안 들어와서 8년이나 살게 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 나중에 천벌 받을 줄 알아라. 윤희가 박명자에게 합의서 한 장을 내밀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천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딸이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약속한 합의금 지금 바로 이체하세요. 확인 안 되면 이 소송 취하 안 합니다. 박명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잠시 후 윤희의 휴대폰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윤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일부 그리고 신우이에게 받은 합의금을 합치니 윤희의 손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쥐어졌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담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윤희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하지? 윤희는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고는 시장에 있는 친정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일주일 뒤, 윤희는 단출한 가방 2개를 들고 시장 뒷골목에 있는 친정어머니 김순희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을 열자 구수한 사골 냄새가 윤희의 코끝을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에서 커다란 솥을 젓고 있던 순이가 딸의 모습에 깜짝 놀라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이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어? 윤희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려고. 엄마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지. 순이가 딸의 초췌한 안색을 살피더니 이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야? 어서 앉아라. 내가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줄게. 윤희는 엄마가 내어준 국밥을 한술 뜨다 멈칫했습니다. 수저를 건네는 순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예전보다 부쩍 수척해진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몸 어디 안 좋아? 손이 왜 이렇게 떨어? 순이가 서둘러 손을 뒤로 감추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 하루 종일 국자 저어서 그래. 걱정 마라. 하지만 그날 새벽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깬 윤희의 귀에 주방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간 주방에는 순이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이게 뭐야, 왜 이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을 갈랐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윤희 앞에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많이 되어서 손을 쓰기가 어렵네요.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기운을 차린 순이가 윤희의 갈라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순이가 베갯머리 밑에서 낡고 기름때 묻은 공책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윤희야, 이거 받아라. 내 40년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다.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공책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지금 이런 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낳아서 나랑 같이 장사해야지. 순이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사골 핏물 빼는 법부터 육수 끓이는 시간까지 내가 다 적어놨어. 사람도 국물도 정성이 깊어야 깊은 맛이 나는 법이다. 절대 재료 아끼지 말고 사람 속이지 마라. 이 가게 네가 지켜줄 거지? 윤희가 공책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응, 엄마. 내가 꼭 지킬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할게.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 순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되던 날 새벽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은 엄마의 손을 잡고 윤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시장 상인 수십 명이 찾아와 순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옆가게 생선 장수 금순 아주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이 언니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시장에서 저 국밥집 하나로 너 키워내느라 뼈가 사갔을 텐데. 윤희야, 기운 내야 한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윤희는 텅 빈 국밥집에 불을 켰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보며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며 받은 돈 중 5천만 원을 들여 낡은 가게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가게 안에서 윤희는 엄마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사골 핏물 빼기 12시간, 첫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기, 48시간 중불 유지. 윤희가 대형 가스불 앞에 서서 거대한 솥에 사골을 가득 담았습니다. 첫 번째 육수는 너무 맑아서 싱거웠고 두 번째는 불 조절에 실패해 느끼한 맛이 났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솥 앞을 지키던 윤희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시도 48시간이 지난 후 국자로 퍼올린 육수는 뽀얗고 진한 우윳빛을 띠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맛본 윤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맛이랑 똑같아. 이제 됐어. 윤희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육수 냄비 앞에서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새로 단 간판에는 순인의 국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게 정중앙에 엄마가 가장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재개장 전날 밤 윤희는 직접 담근 깍두기와 정갈하게 손질한 수육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김치 가게를 할 때와 똑같은 시각에 윤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가게 문을 활짝 연 윤희의 얼굴에는 8년간에 찌든 슬픔 대신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장의 새벽 공기가 어둡고 차가웠지만 순인의 국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재개장 첫날, 윤희는 새벽 3시부터 솥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육수가 끓어오를 때마다 정성껏 거품을 걷어내고 전날 정성껏 담근 깍두기가 알맞게 익었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기단을 들여다볼 뿐 선뜻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예전 어머니의 단골이었던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윤희가 쟁반을 나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맛은 좀 어떠세요? 저희 엄마 맛이랑 비슷한가요? 국밥을 크게 한술 뜬 상인이 입가에 국물을 묻히며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순이 언니 딸이라더니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국물이 아주 진국이야.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님이 끊긴 오후의 가게 안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또 닦으며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도록 하루 매출은 10만 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홀로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윤희에게 생선 장수 금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금순 아주머니가 윤희 옆에 앉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윤희야, 기운 내라. 맛이야 내가 보장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네가 다시 시작한 걸 몰라서 그래. 윤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금순 아주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재료도 제일 좋은 걸로 쓰고 꼬박 이틀을 끓이는데 손님이 안 오네요. 금순 아주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은 홍보가 제일이야. 가게 앞에 현수막이라도 크게 걸어봐. 48시간 사골 육수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써서 말이야. 윤희는 그날 밤 시장 문구점에 들러 커다란 천과 페인트붓을 샀습니다. 가게 바닥에 천을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40년 전통, 100% 한우 사골 48시간의 진심. 다음 날 아침 가게 정면에 현수막을 내걸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깍두기뿐만 아니라 아삭한 식감을 살린 배추 겉절이와 부드러운 수육을 한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있던 윤희의 가게에 낯선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조끼를 입은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밥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은 중년의 남자가 눈을 크게 뜨며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옆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 PD. 이거 카메라 좀 이쪽으로 가져와봐. 국물 색깔 나오는 것 좀 찍어봐. 윤희가 놀라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김 PD라고 불린 젊은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희 지역방송국 맛집 코너 제작팀입니다. 근처 촬영 왔다가 현수막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진짜 물건인데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방송 촬영은 며칠 뒤 지역방송의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첫 주말, 윤희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앞 골목을 따라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며 외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주머니, 여기 손님들 좀 보세요. 금순 아주머니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윤희 너 이제 대박 났다. 손님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윤희 혼자서는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나르며 설거지까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윤희는 시장 구인 광고판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얼마 후 선한 인상의 50대 여성 오미란이 면접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미란이 고무장갑을 챙겨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일에 봬도 시장에서 잔뼈가 굵어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써만 주세요. 윤희가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 고마워요. 저랑 같이 우리 엄마 가게 좀 잘 살려봐요. 미란은 약속대로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윤희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었습니다. 입소문은 시장을 넘어 인근 도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재개장 6개월 차, 윤희가 마감 후 금고를 정리하다가 숫자를 확인하고는 입을 벌렸습니다. 한 달 매출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윤희는 벅찬 가슴을 안고 어머니의 사진 앞으로 다가가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윤희가 사진 속 어머니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우리 가게 이제 진짜 자리 잡았어. 엄마가 가르쳐준 정성이 사람들에게 통한 것 같아. 가게 불을 끄고 퇴근하는 길, 금순 아주머니가 윤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윤희야, 너 그 소식 들었니? 그 집 말이야.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윤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금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전했습니다. 그 준혁이라는 놈, 도박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닌다더라. 시어머니 박 씨도 아들 빚 갚아준다고 살던 아파트까지 내놨다는데 지금은 반지하 방 알아보고 다닌대? 윤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지금의 윤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희가 금순 아주머니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죠. 저는 제 가게에만 집중하려고요. 윤희는 어두운 시장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여전히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밤 공기에 섞인 구수한 사골 향기가 그녀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재개장 1년 차에 접어든 순인의 국밥은 이제 시장의 명물을 넘어 도시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도 가게 앞에는 늘어진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고 윤희는 미란과 함께 쉴 틈 없이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과였지만 윤희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건강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윤희가 정성스럽게 토렴한 국밥을 내어주자 남자는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잠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남자가 탄성을 내뱉으며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국물 맛이 정말 깊네요. 사골만 써서 이 정도 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윤희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연구하신 비법이에요. 꼬박 이틀을 불 앞을 지켜야 이 맛이 나오거든요.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대에서 윤희에게 세련된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정민, 푸드그로우 파트너스 대표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민이 진지한 눈빛으로 윤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희 사장님, 이 맛을 이 좁은 시장 골목에서 사장님 혼자만 지키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맹사업으로 확장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희가 당황한 듯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고 그저 어머니 가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서요. 정민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장 결정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의 이 진심 어린 맛을 더 많은 사람이 맛볼 기회를 만드는 것도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이 명함 서랍에 넣어두셨다가 마음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정민이 떠난 뒤 윤희는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낯설고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건 국밥집이 전국에 생긴다는 상상은 묘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며칠 동안 분석한 시장 리포트입니다. 사장님 국밥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정리해봤어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읽어보세요. 윤희는 그날 밤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홀로 그 리포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비법이 데이터로 분석되어 있고
브랜드의 가치가 숫자로 표현된 것을 보며 윤희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정민의 안내로 성공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견학했습니다. 체계적인 주방 시스템과 물류 관리 그리고 깔끔한 브랜딩을 보며 윤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희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가게가 전국에 생길지도 몰라. 나 잘할 수 있겠지? 윤희는 정민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순인의 국밥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48시간 사골 육수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어머니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식품공학 전문가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치고 직접 공장을 찾아가 솥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했습니다. 수차례의 실패 끝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윤희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첫 번째 가맹점주를 구하는 면접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자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자 윤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가맹점주님, 우리 국밥은 한 그릇에 이틀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손님에게 진심을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원자가 윤희의 눈빛에 압도된 듯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던 무렵 정민이 윤희에게 조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사업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마세요. 대표님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시장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전 남편 가족의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준혁은 불어난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종적을 감췄습니다. 박명자는 아들의 빚을 메꾸느라 살던 아파트를 잃고 좁고 습한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금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그 여편네, 요즘 시장 근처에도 못 와. 얼굴이 흑빛이 돼서 다니더라. 자기 딸 수진이도 시댁에서 이혼당할 판이라던데 정말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윤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한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희미해진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오직 내일 오픈할 가맹점의 주방 설비를 점검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은 더 단단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증명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한 지 2년 차에 접어들며 순인의 국밥 가맹점은 전국 3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윤희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는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세련된 본사 집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한민국 지도 위에는 빨간 핀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맹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매출이 급성장하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식품 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서류 가방을 든 대기업 상무가 윤희의 앞에 앉아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상무가 서류를 윤희 쪽으로 밀어넣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서윤희 대표님, 저희 기업에서 순인의 국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200억 원의 브랜드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사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윤희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이 국밥은 제 어머니가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뼈를 깎으며 만드신 유산입니다. 제 인생의 아픔과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이름을 돈 몇 푼에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무가 당황한 듯 헛기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프랜차이즈 3년 차, 전국 매장 수가 89개에 달하고
연 매출이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지와 여성지에서는 시장 김치 장수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변신한 윤희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국 방송의 경제 다큐멘터리 제2의 인생, 제2의 신화 제작진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방송 촬영 당일 윤희는 화려한 본사 건물 대신 시장 골목에 있는 원조 1호점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윤희가 국밥집 문틀을 어루만지며 카메라를 향해 덤덤하게 입을 뗐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이룬 성공만 보시지만 사실 제 시작은 이 차가운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갈 곳 없던 저를 받아준 건 어머니의 이 낡은 국밥 냄새였죠.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윤희의 성공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과거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신우이의 유학비 1억 2천만 원을 뒷바라지했던 헌신과 상견례 날 김치 냄새가 난다며 문전박대당했던 수모를 눈물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풀어냈습니다. 방영날 저녁 전국 시청률 8%를 기록한 방송은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여대표의 모습 뒤에 숨겨진 시댁 식구들의 만행에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전 시어머니 박명자가 사는 동네의 슈퍼 앞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터처럼 시끄러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휴대전화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거 봐. 우리 동네 그 반지하 사는 할머니네 이야기잖아. 세상에 며느리 피땀으로 딸 유학 보내놓고 냄새난다고 쫓아냈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쩐지 아들은 도박해서 도망다니고 딸은 이혼당해서 들어왔다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저런 집안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박명자는 생수를 사러 나왔다가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에 얼굴이 벌개져 도망치듯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신우이 수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남편의 사업 실패와 본인의 소송 전력으로 이미 이혼당해 친정에 얹혀 살던 수진은 방송 이후 친척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는 친척들의 냉대에 수진은 방 안에 틀어박혀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명자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하니? 쌀쌀 돈도 떨어져 가는데 내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 올케라는 여자가 작정하고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 했잖아. 이제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방송 일주일 뒤 윤희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명자,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윤희는 잠시 서류를 보던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명자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위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윤희야. 나다. 내 시어머니야. 방송 봤다. 네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윤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 위의 명패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라고 하셔야죠. 용건만 말씀하세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 바쁩니다. 박명자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낮은 자세로 매달렸습니다. 윤희야,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다오. 준혁이는 행방불명이고 수진이는 이혼해서 돌아왔는데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단다.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윤희는 긴 침묵 끝에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직영점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뵙죠. 전화를 끄는 윤희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내일 오후 일정을 비워두라고 지시한 뒤
어머니의 낡은 공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정성이 깊어야 깊은 맛이 난다는 어머니의 글귀가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통화 다음 날 오후 2시, 윤희는 전 시어머니 박명자와의 만남 장소로 순인의 국밥 강남 직영점을 택했습니다. 이곳은 전국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에도 대기줄이 늘어서는 곳입니다. 통유리로 된 외관에는 세련된 서체로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고 입구에는 대표이사 서윤이라는 직함이 적힌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박명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실내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수십 명의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가 상상하던 시장 국밥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명자가 초라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어있는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4년 전 상견례 날 밍크 코트를 걸치고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내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푸석해진 얼굴과 검버섯이 핀 손등, 그리고 시장에서 산 듯한 낡은 잠바 차림의 그녀는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윤희가 주방에서 직접 끓인 뚝배기를 들고 박명자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려놓으며 윤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국밥은 입에 안 맞으실 텐데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박명자가 윤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윤희야. 가게가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윤희가 숟가락을 건네며 박명자의 앞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냄새난다고 싫어하셨던 그 국물이에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꼬박 이틀을 불 앞을 지키며 만든 거죠. 어머니 딸 수진이 유학비 대려고 손등이 다 터져가며 담그던 김치랑 똑같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요. 박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진한 육수가 입안에 퍼지자 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국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명자가 숟가락을 든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이 깊어. 윤희야, 그때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보다. 수진이만 귀한 줄 알고 정작 우리 집을 지켜주던 내 진심은 몰라봤어. 윤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명자를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했던 건 대단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손을 잡아주는 진심한 자락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김치 냄새 난다는 멸시뿐이었잖아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누이 수진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예물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했던 예전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빛바랜 코트를 입은 수진이 윤희를 발견하자마자 테이블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 윤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어요. 친척들도 아무도 저를 안 봐줘요. 언니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엄마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윤희가 수진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바닥에 엎드린 수진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기억나요? 나보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으며 상견례장에서 쫓아낼 때요. 그때 수진 씨가 그랬죠. 나중에 크게 갚겠다고. 수진 씨는 내게 모욕으로 갚았지만 나는 오늘 이 국밥 한 그릇으로 그 빚을 갚을까 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윤희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엄마랑 저랑 반지하 방에서 굶고 있다니까요. 언니는 이제 부자잖아요.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요?
윤희가 테이블 위에 15,000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희가 박명자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뗐습니다. 이건 예정으로 내는 국밥값이에요. 구걸하지 마세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장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수진 씨도 MBA까지 마친 실력 있으면 어디 가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이제 스스로를 증명하며 사세요. 남의 피땀에 기생할 생각 말고. 윤희는 비서에게 두 사람의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배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와 박명자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윤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윤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과 함께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어머니 김순희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끓인 국밥 한 그릇과 빨갛게 잘 익은 깍두기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윤희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다 내려놨어. 미워하는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다 씻어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을 다해 사니까 정말 좋은 날이 오더라. 딸내미 이제 진짜 행복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햇살이 윤희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조력자 이정민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서 대표님, 방금 백호점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죠. 윤희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일에 찌든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당당히 개척하는 성공한 여성의 손이었습니다. 윤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며 내일의 태양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뒤로 구수한 국밥 향기가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윤희는 결국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돈줄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며 더 단단해졌죠. 오늘도 묵묵히 끓는 국물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